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형화 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오염물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를 어디 못 도망가게 하려고 일부러 이 옆에다가 이렇게 캡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콘크리트 막 이런 데다가 가운데 넣고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형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고형화 폐기물 고형화는 고형화제를 첨가하기 때문에 이 폐기물의 부피가 좀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고형화 처리의 목적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이제 이 고형화를 시키고 나서 이 단단하겠죠? 뭐 어떤 건축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거기다 이렇게 쌓아서 뭐 이렇게 흙을 흙이 이렇게 못 떨어지게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사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이제 고립을 시키는 거, 화학적으로도 안정을 안 시키고 뭐 자연계로 유출을 지연시키는데 못 나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반 비용이라든지 전체 처리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되겠어요. 폐기물을 안정화 고형화를 시켰을 때 폐기물의 전환 특성 뭐 보시면은 이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이동 이 표면적 얘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큰 거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이만한 게 아니라 큰 거 하나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표면적은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독성이 이제 감소되겠죠. 다 막아놨으니까. 그리고 취급하기 좀 쉬운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루약 먹기 쉬워요, 불편해요? 먹기 불편해. 캡슐에다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먹기 수월하지. 이런 특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고형화 처리의 종류 및 특성. 자, 여기에서는 이 고형화 처리 방법 어떤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지 이게 이제 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그 내용들 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먼저 유기성 고형화예요. 고형화긴 한데 유기성의 어떤 그런 물질을 이용한다. 뭘 가지고 하느냐? 이런 것들, 요소, 폴리에스테르, 아스팔트, 프로만 이런 걸 가지고 고형화를 하면은 유기성 고형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밀성이 매우 크며, 즉 수밀,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방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폐기물에 적용이 가능하고, 체적 증가는 뭐 다양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자외선에는 조금 약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무기성 고형화에서 수용성이 작고 수밀성은 좀 양호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 석회, 포졸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무기성 고형화에 이용이 되겠죠. 뭐 다양한 적용이 뭐 가능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시멘트법, 자, 쭉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정답을 시멘트법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키워드,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사용한다.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얘를 사용한다. 이게 이 시멘트법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금속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다. 최대 강도를 나타내기 위한 물시멘트 비율,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러한 침전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오면은 시멘트법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 기초법이라고 있는데, 이 석회 기초법을 내가 골라낼 수 있으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석회와 포졸란과 함께 혼합하여, 특히 이 부분, 요게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싸다, 널리 이용된다, 뭐 혈수가 뭐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다, pH가 좀 낮아지면서 용출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특징들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 시멘트법이라고 있어요. 이 자가 시멘트법의 키워드는 뭐냐면, 배연탈황 후 발생한 쓰러지를 처리할 때 배연탈황, S 황 성분을 떼어내는 거죠. 이거에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혼합률은 낮고 중금속 저지에 효율적이다. 탈수가 필요 없고 보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 가소성 플라스틱법. 열 가소성이 있고요, 열 경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 가소성은 뭐냐면은
플라스틱에 열을 가했더니 얘가 촛농처럼 막 흐물흐물 거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녹인 다음에 그 안에다가 폐기물 넣고 굳혀버리면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열 가소성이고, 열 경화성은 이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게 되면 점점 줄어드는, 단단하면서 줄어드는 그런 성질을 열 경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는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왜? 얘를 녹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는 조금 분해되는 물질은 좀 곤란하다. 뭐 피막 형성법, 유리화법, 유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유해 폐기물 처리 기술에서 용매 추출법에서 펜톤 산화법 두 가지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용매 추출법은 이런 겁니다. 자, 폐기물 내가 좀 골라내고 싶은 게 여기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좀 골라내기 좀 힘든데, 이 친구랑 굉장히 친한 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연스럽게 요게 일로 쏙 들어가게 돼요. 녹아. 난 얘는 골라내기가 좀 쉬워. 그쵸?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런 용매에 의해서 이 오염물질을 추출해내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매 추출법이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미생물로 분해시키기 어려운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처리에 적합하다라는 거. 용매는 뭐예요? 회수가 좀 쉬운 걸 갖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제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용매를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분배계수가 높아서 선택성이 클 것. 이거는 선택성이 크다는 얘기는 이 용매는 얘도 잡아올 수 있고 다른 애도 잡아올 수 있고 얘도 잡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한 친구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커야 된다라는 거. 물에 대한 용해도는 낮을 것, 그 다음에 끓는 점은 낮고 회수성이 높아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하겠죠. 밀도가 물과 다를 것. 이것도 밀도가 물이랑 다름으로써 가라앉거나 뜰 텐데 그걸 이용해서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펜톤 산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이거는 그렇죠? 수질에서 펜톤 시약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반응이에요. 펜톤 시약은 과산화수소와 철염이다. 난분해성 유기물을 처리하는데 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형화 연료에서 이제 RDF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폐기물을 연료로서 재이용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폐기물이 쭉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은 좀 탈 수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걔를 갖다가 그냥 소각장에다 갖다 버리면은 그냥 뭐 가는데, 걔를 데리고 와서 내가 더 많은 온도를 올리기 위한 용도로 좀 사용을 해보자, 이런 거죠. 연료로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걔를 갖다가 RDF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좀 가연성 물질만 골라와서 뭐 함수율, 불순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한 다음에 연료화 시킨 건데, 조금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열량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번 버린 걸 가져왔기 때문에 순수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재라든지 또 오염물질, 가스상의 어떤 물질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분이 있는 경우에는 쉽게 썩어요. 이런 특징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내용을 생각을 하고 RDF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떠한 구비 조건을 가지고 RDF를 만들어야 되느냐. 열량이 일단 높아야 되고, 대기오염 적어야 되고, 균일해야 되고, 함수율 낮아야 되고, 염소 함량 낮아. 이거 뭐예요? 다이옥신이 염소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염소 함량이 낮아야 됩니다. 균질해야 되고, 미생물의 분해가 불가능해야 돼요. 내가 좀 지금 당장 안 쓰고 쌓아놨더니 한 달이 해보니까 다 없어졌어. 미생물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이 얘기지. 재해 함량은 낮아야 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이 RDF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RDF를 이용한 소각물의 특징, 뭐 이러한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 자, 다음은 테비아입니다. 테비아. 자, 테비아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실제로 테비라는 거는 뭐 사실 화학적 뭐 비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그 토양의 어떤 성능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양은 사실 이제 뭐 식물도 자라게 하고 해야 된다.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이 함유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생물학적으로 안정시키고 토양 계량제 비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퇴비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축사에서 나오는 그 동물, 소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쌓아놓고, 진짜 언제적 얘기야, 이게? 지푸라기를 막 꽂아요. 난 계속 뒤집어만 줘요, 계속. 그러면 그게 냄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퇴비가 됩니다. 그럼 그거 가져다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이랬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퇴비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호기성 퇴비화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비화는 이제 호기성과 혐기성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호기성부터 보시면은 말 그대로예요.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계속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냄새가 잘 나지는 않는다. 아예 안 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낮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초기 투자는 조금 낮다라는 거. 병원균이 살균할 수 있다. 단점은 뭐냐면 얘는 비료로서의 가치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처리는 좀 잘 되는데 비료로 쓰려니까 잘 안 돼. 그렇죠? 시장 확보에 어려움성이 있고 부지런성 까다롭고 악취가 발생하고 공기 주입 장치나 교반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호기성 퇴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혐기성 퇴비화는 뭐냐면은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쵸? 혐기성이니까 미생물의 분해 작용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거. 특징은 악취는 높지만, 악취 발생이 높지만 메탄이라는 게 형성돼요. 자, 뭐랑 똑같습니까? 우리가 수질 환경에서 이 혐기성 소화, 호기성 소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퇴비의 질이 높다. 그러면 내가 이걸 퇴비 비료로서 쓰려면 얘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이 퇴비 공정 보통 3에서 한 달 걸린다 보는데 전처리 단계, 그다음에 발효, 양생, 마무리 저장 이 단계로 이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단계, 고온 단계, 숙성 단계에 거쳐서 각각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온도를 보고 이 지금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의 어떤 진행 정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CMB라든지 함수라든지 온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온도죠. 그래서 온도가 어느 정도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진행되는구나. 지금 퇴비가 끝났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자, 퇴비가 이제 토양에 어떤 능력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수분 보유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죠. 토양이 갖고 있는 수분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뿌리가 이제 좀 이렇게 수분이 잘 공급되면서 식물이 잘 자라요. 그죠? 양이온 교환 능력이 증가된다. CEC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증가되고요. 중금속이 제거되면 통기성이 향상돼요. 토양이 좋아진다. 가용성 무기질소의 용출량은 감소시킨다. 즉 가용성 질소, 얘는 식물이 가용성이니까 사용할 수 있는 질소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얘가 밖으로 나가는 거를 얘가 감소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뛰어난 통기, 토양 계량제고 병원균 이런 것도 거의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퇴비화가 진행되는 동안 CMB는 30에서 50 정도가 적당하고 퇴비화가 완성되면은 CMB는 10에서 20 정도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겠습니다. C와 N의 B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예요? 질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퇴비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보시면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크게 우리가 CMB, 그 다음에 온도, pH, 수분 봅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숫자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작될 때, 퇴비화가 시작될 때 CMB는 30에서 50이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10에서 20으로 감소합니다. 온도는 50에서 60으로 시작하는 게 적당하고 pH도 6에서 8, 수분도 50에서 60%예요. 이렇게 시작을 해줘야 좋은 형태가 잘 퇴비화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혼합 퇴비, 폐기물과 슬러지를 섞었을 때 장단점 나왔는데 CMB 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팽화제로서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 접종 효과, 벌킹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벌킹 에이전트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팽화제죠. 팽화제, 결국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수질환경에서 슬러지 팽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구멍을 뚫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구멍을 열어주는 어떤 그러한 물질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 뭐 성상 그런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입니다. 그래서 톱밥, 그 다음에 낙엽, 여기서 얘기하는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 팽화제, 이 통기성 계량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CMB도 조정되고 공기도 잘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나무, 톱밥, 혼합종이, 낙엽, 잡초, 분유, 활성술 이런 것들이 이제 CMB를 조절하는, 또 통기성을 조절하는 팽화제를 혼합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요건이고, 팽화제의 조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를 한번 볼게요. 자, 슬러지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질 환경에서 이 내용들을 또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개요 에서부터 보면은 이건 이제 TS 플러스 수분이 슬러지가 되는 거고요. 이 TS는 VS 플러스 FS로 나눕니다. 결국 슬러지는 VS 플러스 FS 수분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각각의 밀도로 나눈 값이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을 한다라는 것까지. 슬러지 처리 계통,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 환경에서 나왔었죠. 농축, 소화, 계량, 탈수, 최종 처분의 형태로 가게 되겠고요. 농축이라는 거는 더 농축된다, 더 진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수분이 제거되면서 고형물질이 더 응집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농축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농축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중력식 농축, 원심분리 농축, 두 가지가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중력식 농축은 말 그대로 중력에 의한 농축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큰 슬러지가 있어요. 무거운 슬러지가 있을 때, 뭐 1차 슬러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적합하다. 간단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하지만 악취가 발생하고요. 또 가벼운 슬러지, 잉여 슬러지 농축 같은 경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온도가 높을수록 고용물 해수율은 뭐 낮아지는, 또 무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농축 효율은 높아지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심분리 농축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원심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분리 돌아, 여기서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죠. 그래서 가해라고 해도 되나? 이 측면 쪽으로 슬러지를 쏠리는 그런 형태가 이제 원심분리 농축이고, 얘는 가벼운 잉여슬리 농축에도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어렵고 관리비가 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소화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질환경 쪽에서 다 다뤘던 그런 내용이죠. 소화조의 어떤 그 목적, 소화의 목적은 안전화, 감량화, 안전화 이렇게 되겠고, 이 중에서 우리가 좀 많이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감량화, 전체 슬러지의 부피를 줄이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요. 소화조 설계식 고려사항에서 나왔는데, 소화조의 성능 계산 VS1 per FS1 분의 VS2 FS2 해서 1에서 빼주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환경에서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혐기성 소화와 이제 호기성 소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소화는 이제 호기성 소화보다는 혐기성 소화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혐기성 소화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호기성 소화에 대한 먼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말 그대로 이제 소화를 할 때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비는 낮고 처리된 슬러지 악취가 나지 않고,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탈수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BOD의 제거는 조금 더 좋습니다. 상경수 BOD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유기물의 제거가 혐기성 소화에 비해서는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 현기성 소화는 우리가 산생성균 플러스 유기물, 요게 만나가지고 유기산을 형성하고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현기성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선 뭐예요? 현기성이죠. 산소가 관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pH는 뭐 중성대, 그 다음에 뭐 CO2는 30에서 40% 정도, 메탄, 약 알칼리 상태가 이제 좀 메탄이 잘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가 되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칼리도는 뭐 한 1000에서 5000mg/L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현기성 소화의 어떤 특징, 우리가 앞에서 그 수질 환경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인데, 병원균을 죽이거나 통제할 수 있고, 시간이 좀 느리다. 미생물 성장 속도도 느리고, 악취가 발생한다. 그리고 시간이 좀 적응하는데 길다라는 거. 슬러지 발생량은 감소시킬 수 있고, 메탄가스가 나온다. 여기 하나 더, 탈수성이 좋다. 이러한 특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로 이제 현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온도, 그 다음에 유지비, 그 다음에 운전 기간, 그 다음에 탈수와 비료의 어떤 그 가치, 수질, 악취, 에너지 이렇게 비교를 해놨으니까 이 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량인데요. 계량은 이제 탈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약품, 그 다음에 열 처리, 세정, 동결 이런 것들이 계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탈수인데, 여기서도 말 그대로 이제 원심력을 이용한 탈수, 벨트 프레스, 뭐 여러 가지 탈수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또 함수율이 변화했을 때 슬러지 부피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수질 환경에서도 다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각이죠. 슬러지 소각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은 위생적이다, 부패성이 없고, 뭐 탈수케이크에 되면 혐오감이 적거나 체적이 많이 감소한다. 그러면 단점으로는 대기오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폐기물의 어떤 소각과 관련해서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랑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소각이라는 어떤 공정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에 따라서 슬러지 처리가 되는 거고, 또는 폐기물의 소각이 되는 거고,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그 안의 내용은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뇨의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뇨의 처리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분뇨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슬러지 중에 사람의 분과 요로 이루어진 슬러지를 우리는 그냥 분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하는 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화, 감량화, 안정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다음에 분뇨의 어떤 정화조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한 이 분뇨가 모이죠, 정화조로. 그러고 나서 걔가 이동을 합니다. 부패, 산화, 소독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정화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자, 여기에서 임호프 탱크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 쓰던 건데 지금 안 나오거든요. 스컴실, 소화실, 침전실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이 분뇨를 처리했었던 그런 방법이고, 침, 이 앞에 글자 따면서 이 임호프 탱크라는 거, 이 세 가지 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습식 산화법, 진머만 공법, 진머만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고온 고압이에요. 고압. 그래서 슬러지였던 처리하는 방법 중 고온 고압 하에서 하면은 진머만 공법, 얘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습식 산화법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압력과 온도와 압력에서 슬러지를 산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진머만 공법, 습식 산화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악취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방법 쭉 나왔는데 이런 방법이 있구나,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